현관벨이 울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긴장시킵니다. 이상우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에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채업자의 말에 지혜가 배를 움켜쥡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지혜가 고통에 울부짖자 영숙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잖아. 영숙이 상우를 노려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북의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는 아직도 옛 정취가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동네에서 김영숙은 벌써 3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죠. 작은 체구의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지만 영숙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 영숙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립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노릇노릇하게 부쳐가며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딸과 사위를 위한 아침 준비는 그녀에게 작은 기쁨이자 하루의 시작이었죠.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물간을 맞춰보며 영숙은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지혜야, 아침 먹고 가야지. 영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딸을 부릅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작은 움직임 소리에 영숙은 귀를 기울입니다. 딸이 임신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딸 박지혜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옵니다. 임신 7개월 차인 34세의 지혜는 예전만큼 밝지 않은 얼굴로 식탁에 천천히 앉습니다.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받치며 앉는 모습을 보니 영숙의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런데 영숙의 시선이 딸의 왼쪽 볼에 머뭅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멍 자국이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혜야, 그 상처는 어떻게 난 거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곳에도 작은 상처들이 보입니다. 목 언저리에 희미한 자국, 팔뚝에 작은 멍 같은 것들이 어머니의 눈에는 모두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문에 부딪힌 거야.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볼을 손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영숙은 쉽게 속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의 표정과 거짓말을 보아온 그녀였기에 딸의 거짓 변명 정도는 쉽게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말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영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숨길 것 없잖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영숙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사위 이상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38세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겉보기엔 번듯한 회사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다크서클,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게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죠. 장모님, 이렇게 일찍부터 아침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우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죠. 영숙은 그런 상우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별말을 다 하네. 지혜가 몸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영숙이 따뜻하게 답하며 상우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줍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핸드폰 화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상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식탁의 분위기도 덩달아 무거워집니다. 지혜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영숙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 맞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상우가 급히 숟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아침 회의가 갑자기 잡혔어. 그리고 점심에도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도 아마 늦을 것 같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또 늦는 거야? 요즘 계속 이런 식으로 늦게 들어오는데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상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긴 뭐가 있어? 나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놀고 있다는 말을 듣자니 마음이 깊이 상했죠.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우야, 지혜가 임신 중이라 몸이 많이 힘들어하잖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영숙이 딸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하자 상우는 더욱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장모님까지 왜 끼어드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인데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임신했다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위축되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지혜는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아침을 다 먹지도 않고 급히 일어섭니다. 아, 시간 없어. 그럼 먼저 나갈게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을 챙기더니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립니다. 쾅 하는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남겨진 모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상우가 나간 후 집안은 답답한 정적에 빠집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고 영숙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깊은 한숨을 연거푸 쉽니다. 손주를 기다리는 기쁨보다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영숙은 지혜의 어릴 적을 떠올립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어린 지혜가 엄마, 나 아프지 않아. 울지 말라고 말하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런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밤 영숙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채소를 팔며 손님들을 상대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상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걸 보니 지혜 혼자 있는 모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지혜야, 엄마 왔어. 영숙이 부르자 방에서 작은 대답이 들려옵니다. 네, 엄마.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급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혜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고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죠. 지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었어? 영숙이 급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쌉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지혜가 어머니 품에 안기며 흐느껴 웁니다. 오늘 상우가 나한테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딸을 보며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영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히 말합니다. 지혜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우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술 냄새도 나고. 지혜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상우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무언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어? 집안에 현금은 얼마나 있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며 지혜를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상우는 더욱 거칠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상우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지혜가 흐느끼며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혜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상우가 나한테 말했어요. 애 낳으면 돈만 더 깨진다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손을 올렸어요. 임신한 몸인데도. 영숙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임신한 몸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니 분노와 함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디를 맞았어? 아이는 괜찮아? 영숙이 급히 묻자 지혜는 자신의 팔을 보여줍니다. 팔뚝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배는 안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도 이상하고 말투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영숙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보기에 상우는 뭔가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아. 회사 일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게 전부가 아닐 거야. 영숙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고개를 들며 묻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상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을 때 몰래 나가서 받고 그리고 요즘 계속 돈 이야기만 해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라 상우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지혜야, 혹시 상우가 어떤 돈 문제에 빠진 건 아닐까? 빚이라든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우가 돌아온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영숙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합니다. 상우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와 있어? 상우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영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마신 것 같았죠. 응, 들어와 있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상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술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려 보였습니다. 아, 장모님도 계시네요. 상우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상우야, 오늘 늦었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상우는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회사 일로 회식이 있었어요. 요즘 워낙 바빠서.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거짓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그 일.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상우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그 일이 뭐? 뭘 또 떠들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영숙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야, 임신한 사람한테 손을 댔다면서?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상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뭔 소리예요? 장모님, 지혜가 뭘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내 딸 팔에 있는 그 자국이 뭐야? 영숙이 일어서며 상우를 노려봅니다. 그 순간 상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갑니다.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상우가 변명을 늘어놓지만 영숙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심이 그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상우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우는 결국 실수였다며 변명만 늘어놓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안개가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풍경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혜가 부른 배를 받치며 부엌으로 나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가는 아직도 빨갰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죠. 잠이 안 와서 그래. 지혜야, 너는 좀 잤어? 영숙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요, 저도 잠이 안 왔어요. 지혜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쉽니다. 어젯밤에 상우가 계속 뒤척이면서 중얼거렸어요.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상우의 정체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혜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영숙이 딸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상우가 정말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 맞아? 요즘 행동을 보면 뭔가 이상해.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월급날이 되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회사 이야기도 자세히 안 해주고 그리고 요즘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상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장모님. 상우가 인사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상우야, 오늘은 회사 안 가? 영숙이 일부러 물어봅니다. 상우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합니다. 아, 오늘은 재택근무예요. 요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지혜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영숙이 말하자 상우는 더욱 불편해합니다. 아니에요. 집에서도 화상회의가 많아서 바쁠 것 같아요.
변명을 늘어놓으며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상우는 어쩔 수 없이 앉습니다. 지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영숙이 손짓으로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상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영숙이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럼 왜 밤늦게 들어오고, 왜 돈 이야기만 하고, 왜 우리 지혜한테 손을 대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상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장모님 사실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영숙은 그런 변명에 속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그리고 그게 지혜한테 손을 대는 이유가 되나?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상우가 변명을 늘어놓자 영숙은 더욱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임신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말이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때 상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는 상우의 얼굴이 급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전화를 끄는 상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상우야, 그 전화가 뭐야? 영숙이 추궁하자 상우는 더욱 당황합니다. 그냥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회사 일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 아내인데 왜 계속 숨기는 거야? 상우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갈등합니다. 사실은 상우가 말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2달 됐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책임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제 실수 때문이었어요. 지혜와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영숙이 계속 추궁합니다.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 큰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처에. 하지만 그게 다 사기였어요. 모든 돈을 잃었고 빚만 남았어요. 영숙과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힙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잃었는데? 영숙이 차분하게 묻습니다. 전 재산이요. 그리고 대출도 받았는데.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대출은 얼마나? 영숙이 계속 묻자 상우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한 3억 정도. 그 순간 지혜가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임신한 몸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은 너무나 큰 타격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부축하며 상우를 노려봅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 3억? 그걸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상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큰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배를 감싸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한 억이라는 빚 때문에 앞이 캄캄해진 것이죠. 영숙은 딸을 부축하며 상우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영숙이 억눌린 분노를 애써 참으며 묻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실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그 말에 영숙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나한테 부탁? 무슨 부탁? 영숙이 단호하게 묻자 상우는 더욱 위축됩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숙이 벌떡 일어섭니다. 뭐라고? 내 집을 담보로? 지혜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엄마 집인데. 하지만 상우는 이미 준비된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가 남편이고 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권리가 있잖아. 그 순간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영숙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상우야, 너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고 있어? 상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제 명의 아닌가요? 제가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영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엽니다. 내가 대출받아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영숙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 영숙이 등기부등본을 상우 앞에 내밉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주 명의는 놀랍게도 김영숙이었습니다. 지혜도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영숙이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상우야, 내가 이 집을 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영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이런 집을 살 돈이 어디 있겠어? 상우는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혜야,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한 게 그냥 생활비만 번 것 같아. 영숙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돈을 모았어. 시장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적금도 넣고 투자도 했지. 지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지혜가 묻자 영숙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말해서 뭐해? 너희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지. 영숙이 계속 말합니다. 상우가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내가 행복해 보였거든. 그 말에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상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대출금은?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영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대출금? 너 정말 웃기는 소리 하네. 영숙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것도 한번 봐봐. 그것은 상우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내가 매달 대출금이라고 낸 돈,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 상우는 그 서류를 보고 더욱 당황합니다. 이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내가 내 통장에 넣어준 돈이야. 영숙의 말에 상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상우가 간신히 물어봅니다. 왜긴 왜야? 내 딸이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지.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내가 남자체면 상한다고 할까봐, 내 딸이 무시당할까봐 그랬어. 하지만 이제 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 지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까지 해주시면서 상우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상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영숙은 상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내 딸한테 손 떼면 안 된다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빚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내 재산을 담보로 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영숙이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합니다. 상우는 그런 영숙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상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에게 딸을 맡겨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상우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본 후에도 영숙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들었죠.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 딸과 손주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상우야, 일단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영숙이 차갑게 말합니다. 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서며 지혜를 바라봅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지혜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상우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거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엄마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그 질문에 상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결혼 초기부터 장모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계산에 넣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딸의 그런 질문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했던 딸이 이런 배신감을 느껴야 한다니 어머니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영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때 또다시 상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상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전화를 받는 상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까지요? 네. 전화를 끄는 상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지혜가 걱정스럽게 묻자 상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사채업자들이에요. 오늘 밤까지 이자라도 갚지 않으면.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영숙이 놀라며 묻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입니다.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서 투자금을 더 모으려고. 그 말에 지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사채까지 쓰면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우는 더욱 위축됩니다.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영숙은 상우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공하면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로 내 딸과 손주의 미래까지 걸었다는 말이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상우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설마. 상우가 중얼거리며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벨이 계속 울리더니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우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가 집안을 긴장시킵니다. 상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상우가 중얼거리며 방 안을 맴돕니다. 영숙은 그런 상우를 보며 한심함을 느낍니다. 상우야,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처리해야 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지만 상우는 이미 공황 상태입니다.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도와달라고?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해? 영숙이 차갑게 반문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이상우 씨, 안 계신가요? 차는 밖에 있는데.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지혜는 그런 상황을 보며 무서워합니다. 엄마,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혹시. 영숙은 딸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상우는 결국 현관으로 향합니다. 누구세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밖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김 사장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상우 씨 맞죠?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상우가 애원하지만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영숙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과 손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영숙이 나서며 말합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사채업자들은 영숙을 보며 잠시 당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사실 이상우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그들 중 한 명이 공손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빌렸는데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묻자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대답합니다.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에 지혜가 깜짝 놀라며 배를 움켜쥡니다. 영숙은 그 금액을 듣고 한숨을 깊게 쉽니다. 은행 빚 한 3억에 사채 5천만 원까지 도대체 상우가 얼마나 큰 구멍을 뚫어놓은 것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이상우 씨가 계속 미루기만 해서. 사채업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보입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사채업자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말씀이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그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침묵에 빠집니다. 상우는 영숙에게 감사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영숙의 눈빛은 더욱 차갑기만 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딸과 손주를 위한 거야. 지혜는 그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지혜가 배를 움켜쥐며 말하자 영숙은 급히 딸에게 달려갑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임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지혜가 배를 움켜쥐며 아파하자 영숙은 급히 딸을 부축합니다. 지혜야,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뭔가 이상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숙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이런 통증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상우야, 빨리 차 가져와. 병원 가야 해. 상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차 키를 가지러 갑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빨리 해. 영숙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상우는 겨우 차 키를 찾아 나갑니다. 영숙은 지혜를 침대에 눕히고 등을 토닥여줍니다. 천천히 숨 쉬어, 지혜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혜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영숙이 안심시키지만 속으로는 무척 걱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딸과 손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에 상우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집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향합니다. 의사가 지혜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조산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영숙과 상우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요즘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태아의 상태는 지금 안정적이지만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혜가 병실에 입원하고 나서 영숙은 복도에서 상우와 마주 앉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영숙은 그런 상우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야, 이제 정말 끝이야. 장모님. 상우가 고개를 들며 말하려 하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막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잖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지혜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런 위험에 처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혜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영숙이 병실로 들어와 딸 옆에 앉습니다. 지혜야, 기분이 좀 어때? 영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죠?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바보 같기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니야. 잘못한 건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지. 영숙의 말에 지혜는 더욱 울먹입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지혜가 불안해하자 영숙은 딸을 꼭 안아줍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아이만 생각하면 돼.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영숙이 병실에서 나와 상우를 마주합니다. 상우야, 이제 결정해야 할 때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혜랑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새 사람이 되든지. 상우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장모님, 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상우가 애원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바뀔 사람이 아니야. 영숙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내가 어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담받았지. 상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변호사요? 벌써? 그래, 벌써.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영숙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면 지혜를 놓아줘야 해.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 상우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힙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와 영숙을 부릅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영숙이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우는 혼자 남겨져 복잡한 심정에 빠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의사는 영숙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환자분이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산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힙니다. 선생님, 환자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영숙이 묻자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고 퇴원 후에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영숙은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딸과 손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상우를 다시 마주합니다. 상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정말로 지혜를 사랑해? 상우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대답 못하겠지?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영숙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더 이상은 안 봐줄 수 없어. 상우는 그런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영숙이 상우에게 내일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상우가 정말로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여행 가방과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상우는 자신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지만 마음을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 쌓았어? 영숙이 차분하게 묻자 상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개인적인 물건들만 가져가겠습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께도 지혜에게도. 영숙은 상우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됐고 그 빈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 딸과 손주한테는 절대 피해주지 마. 그것만은 확실히 해줘.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상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상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상우 씨,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영숙은 그 전화를 듣고 상우에게 손짓을 합니다. 전화를 자신에게 달라는 의미였죠. 상우는 당황하며 영숙을 바라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상우가 전화를 영숙에게 건네줍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상우의 장모 김영숙입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말하자 상대방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아, 지난번에 뵀었던 분이시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오후에 만나시죠. 정확한 금액과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겠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그런 영숙의 기세에 눌려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카페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상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이. 영숙은 손을 들어 상우의 말을 막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해결해. 오후 3시 영숙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채업자 2명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서자 그들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영숙이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들도 따라 앉으며 조심스럽게 영숙을 바라봅니다. 먼저 정확한 금액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그들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냅니다. 원금이 3천만 원이고 현재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총 5,200만 원입니다. 그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영숙은 그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네요. 법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변명하려 하지만 영숙은 손을 들어막습니다. 그런 변명은 필요 없어요. 어쨌든 빌린 돈은 갚아야 하니까. 영숙의 현실적인 태도에 그들도 안도의 표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숙이 계속 말합니다. 이상우와는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돈을 받고 나면 완전히 손을 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민합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이상우 씨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들 중 한 명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워낙 신용이 없어서.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상우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집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까지 돈을 준비해 드릴게요.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영수증은 확실히 써주세요. 영숙이 협상을 마무리하자 그들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카페를 나온 영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 통장에서 5,2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이라며 확인을 여러 번 하지만 영숙은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건 위험해요. 은행 직원이 걱정하며 말하지만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일이니까요.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오는 영숙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상우가 아직 완전히 짐을 다 싸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 안 나갔네. 영숙이 묻자 상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갈 곳을 찾느라 시간이. 알겠어. 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나가야 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이건 내 빚이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상우는 그 돈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상우가 당황하며 말하려 하지만 영숙이 그 말을 끊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깔끔하게 이혼해. 양육비는 요구하지 말고 아이에 대한 권리도 포기해. 영숙의 조건을 들은 상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내 조건이야. 상우는 한참을 고민하며 그 돈을 바라봅니다. 이 돈이면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족을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이래야 하나요? 상우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너도 알잖아. 이게 모두에게 최선이야. 영숙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인정해. 상우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우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시면 서명하겠습니다. 영숙은 상우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죠. 상우가 마지막 짐을 챙기며 집을 나설 때 영숙은 현관에서 그를 지켜봅니다. 상우야, 새로운 곳에서는 제대로 살아. 영숙의 마지막 말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떠납니다. 문이 닫히자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합니다. 상우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한 후 집으로 돌아와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지혜의 컨디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상우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자 지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과 손주만 생각하면 되는 삶이 되었거든요. 지혜야, 엄마 시장 다녀올게. 몸 조심하고 있어. 영숙이 부엌에서 지혜에게 인사합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혜가 거실 소파에서 대답합니다. 임신 9개월이 된 지혜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상우와의 이혼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를 마친 영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급히 택시를 잡습니다. 기사님,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영숙이 다급하게 말하며 택시에 올라탑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진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파요. 지혜가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영숙은 딸을 부축하며 병원 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괜찮아. 곧 우리 손주 볼 수 있어.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간 지혜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복도를 오가며 걱정과 기대를 반복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운 경험이 있지만 손주가 태어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나와서 영숙에게 알려줍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고요. 간호사의 말에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분만실에서 지혜가 나오자 영숙이 급히 다가갑니다. 지혜야,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영숙이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지혜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 우리 딸 봤어요? 정말 예뻐요.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손녀를 본 영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고 여린 손가락, 새빨간 얼굴,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공주님. 영숙이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지혜가 영숙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이 이름 정했어요. 김하은이라고 하려고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으로요. 영숙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이름이네.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은혜 같은 아이야.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듣고 뭉클해집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지혜와 하은이를 위해 영숙은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산후조리를 위한 여러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일도 영숙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왔어. 영숙이 손녀를 안으며 말합니다. 아직 시야가 선명하지 않은 하은이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할머니 목소리 알아보네.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영숙이 언니, 손녀 정말 예쁘네요.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거네. 부럽다. 이웃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시장에서 오래된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영숙이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자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공주님이 왔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그런데 사위는 어떤 분이에요? 단골 손님이 궁금해하자 영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사위는 이제 없어요. 지혜가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단골 손님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짓지만 영숙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건강한 손녀 얻어서 축하드려요. 영숙은 고맙다며 인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지혜가 하은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평화로운 광경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지혜야,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영숙이 딸에게 말하자 지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우리 하은이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키울 거예요. 지혜의 말에 영숙은 흐뭇해합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모두 보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모녀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은이는 영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지혜는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자라서 할머니 같은 멋진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영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